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거대한 학교라고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누구나 입학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졸업해야 하는 그런 학교요. 네, 재밌는 비유네요. 만약 오늘 밤 죽음이라는 졸업장이 당신을 찾아와서 딱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면 아마 이런 질문일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았나요? 아,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참 흥미로운 게요. 행복의 비밀이라는 게 아주 화려한 성공의 순간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조용한 병실에서 발견되곤 하거든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냥 좋은 말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고요. 먼저 인생의 결승선을 통과한 선배들이 우리한테 몰래 건네준, 뭐랄까, 인생 기말고사 정답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생 기말고사 정답지요? 네.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후가정적 사고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수혜들의 총집합인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후에 아주 뚜렷한 공통 패턴이 보인다는 거예요. 패턴이요? 마치 전 세계 학생들이 다 똑같은 문제를 틀리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 오답 노트 안에 역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이 숨어 있었던 거죠. 와, 너무 궁금한데요? 그럼 그 전 세계 공통 오답 노트 첫 페이지에 적힌 가장 흔한 후회는 뭔가요? 왠지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일까 봐 조금 두렵기도 하네요. 아, 그럴 수 있죠. 첫 번째 후회는 바로 이겁니다. 잊지도 않은 걱정을 평생 안고 살았다. 이건 사실 너무나 인간적인 후회예요. 애초에 우리 뇌가 행복이 아니라 생존을 최우선으로 살게 된, 뭐랄까, 일종의 걱정 기계거든요. 걱정 기계라니요. 어감이 좀 무서운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원시 시대에 풀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요. 그때 에이, 바람이겠지 하던 긍정적인 인류는 아마 사자밥이 됐겠죠? 그쵸. 반면에 사자다 하고 일단 도만부터 쳤던 걱정 많은 겁쟁이들이 바로 우리의 조상인 겁니다. 그 걱정 DNA가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잠시만요. 그럼 우리가 걱정하도록 아예 타고났다는 거잖아요. 이걸 거스르는 게 가능한 일인 건지 아니면 그냥 평생 불안과 싸워야 하는 운명인 건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문제는 우리 뇌의 공포관제센터, 편도체라는 곳이 아직도 우리가 원시시대 초원에 사는 줄 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24시간 비상대를 울려내는 거죠. 사무실에 사자는 없는데 이메일 답장이 조금만 늦으면 나 해고될 거야 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 상상하는 식으로요. 그러네요.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가 남긴 글에도 정확히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크게 고통받는다. 10년 뒤에 올지도 모를 폭우를 걱정하느라 오늘처럼 화창한 날에도 무거운 우산을 들고 다니는 셈이군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햇살은 하나도 즐기지 못하고요. 네, 죽음 앞에서 비로소 깨닫는 거죠. 내가 평생 짊어지고 다닌 그 걱정이라는 짐의 90%가 사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상상, 그러니까 유령이었다는 걸요. 그렇게 잊지도 않는 유령이랑 싸우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진짜 내 삶을 살 힘은 남아있지 않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두 번째 후회랑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쓸데없는 걱정에 에너지가 분산되니까 당연히 두 번째 후회, 어떤 하나에 미치도록 몰두해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게 되는 겁니다. 실패할까봐, 남들이 비웃을까봐, 이게 뭐 돈이 안 될까봐 이런저런 걱정들이 우리가 한 곳에 집중하는 걸 딱 막아서는 거죠. 흔히 말하는 몰입의 상태, 그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교수가 말하는 플로우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군요. 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몰입이라고 하면 보통 죽도록 노력하는 것, 아니면 성공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그런 그림을 떠올리시거든요. 그렇죠. 약간 그런 이미지죠. 근데 임종을 앞둔 분들이 후회하는 건 그런 종류의 몰입이 아니에요. 철학자 니체가 인간 정신의 가장 높은 단계를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아이가 모래성을 쌓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시켜서 하나요? 돈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 행위 자체가 너무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흠뻑 빠져서 땀을 흘리죠. 주변 시선이나 결과에 대한 걱정 같은 거 전혀 없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미치도록 몰두하는 삶이랑 번아웃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내가 지금 몰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를 막 갈아놓고 소진되고 있는 건지 그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차이는 동기에 있습니다.
번아웃은 대부분 외적 동기, 그러니까 뭐 돈이나 승진, 남들의 인정 같은 것들을 위해서 억지로 나를 채찍질할 때 오고요. 아하. 진짜 몰입은 내적 동기, 즉 행위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 호기심에서 비롯되죠. 제가 본 한 분은 평생 성공한 변호사로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내 진짜 꿈은 목수였어. 돈은 못 벌었어도 톱밥 냄새를 맡으면서 살았어야 했는데. 와. 톱밥 냄새라니. 너무 가슴에 와닿네요. 결국 삶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냥 미지근한 커피처럼 식어버린 거죠. 그게 나중에 정말 큰 공허함으로 남는 거고요. 그렇게 미지근하게 남들 눈치만 보면서 살다 보면 내 진짜 감정이 뭔지도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후회가 나옵니다. 내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다. 감정이요? 네. 우리는 뭐 사회생활 잘한다, 어른스럽다, 이런 칭찬을 받으려고 수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죠.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페르소나입니다. 아, 페르소나요? 네. 화가 나도 웃고 슬퍼도 괜찮은 척하고 내가 한번 참으면 모두가 편해.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면서요. 그 페르소나라는 게 혹시 이런 건가요? 회사에서는 되게 냉철하고 이성적인 상사인데 집에 오면 아이들한테는 한없이 다정한 아빠가 되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어느 정도의 페르소나는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진짜 문제는 가면 뒤에 있는 내 진짜 얼굴을 나 자신마저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마치 비처럼 계속 쌓여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화병이나 원인 모를 우울증 혹은 엉뚱한 데서 터져나오는 분노 같은 아주 비싼 이자로 청구서를 내밉니다. 무섭네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했던 사람은 돈 많이 번 사람이 아니었어요. 울고 싶을 때 엉엉 울고 기쁠 때 아이처럼 웃었던 사람, 즉 자기 자신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후회까지를 꿰뚫는 메시지는 딱 하나네요. 두려움 때문에 나 자신을 세상에서 지워버리지 마라. 바로 그거죠. 쓸데없는 걱정, 남의 시선, 괜찮다는 거짓말 뒤에 숨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거겠죠? 네. 그 모든 게 철학자 사르트르가 말한 자기 기만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던 게 결국 두려움 때문이라면 그 두려움이 우리의 어떤 선택 자체를 막아버리는 경우도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행복을 선택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와,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네 번째 후에 스스로 행복을 선택하지 못했다로 이어집니다. 행복을 선택하지 못했다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날씨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운이 좋으면 맑은 날처럼 찾아오고, 운이 나쁘면 비 오는 날처럼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아, 그렇죠.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애들만 대학 가면 이렇게 조건을 걸죠. 맞아요. 이 집 대출만 갚으면 행복해질 거라고요. 잠깐만요. 행복이 선택의 문제라는 건가요? 제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고요. 솔직히 상황이 너무 힘든데 자, 행복을 선택하자. 이렇게 마음먹는다고 그게 되나요? 그건 좀 현실을 외면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물론 환경 중요하죠. 하지만 그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어떤 환경에 있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할지는 당신의 선택이다. 행복은 용기 있는 선택의 결과다. 아, 사람들이 후회하는 건 삶에 불행이 닥쳐서가 아니에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있었을 작은 기쁨들을 찾아내는 행복 스위치를 철 생각조차 안 하고 평생 남 탓, 상황 탓만 한 자신의 그 수동적인 태도를 후회하는 겁니다. 행복이 명사가 아니라 찾아내는 능력이라는 동사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행복은 근육과 같아서 의식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그냥 퇴화해 버려요. 오늘 길가에 핀 꽃을 보고 미소 짓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 100억짜리 로또에 당첨돼도 그 돈을 잃을까 봐 불안해서 웃지 못할 겁니다. 행복마저 나중에로 미루는 습관이네요. 이런 미루는 습관이 인간관계에서는 정말 치명적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섯 번째 후회가 나옵니다. 사랑한다고 더 많이 말하지 않았다. 아, 이상하죠? 우리는 카페 직원한테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쉽게 하면서 정작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에게는 고마워, 사람해 같은 말을 지독하게 아낍니다. 정말 그래요. 왜 그럴까요? 너무 당연해서 그런가? 말 안 해도 내 마음 알겠지 하는 생각 때문일까요? 그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여원성에 대한 착각입니다.
내일도 다음 주도 내년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당연히 내 곁에 있을 거라는 아무 근거 없는 믿음이죠. 아, 하지만 인생의 작별 인사는 늘 예고 없이 찾아오거든요. 그때 가서야 깨닫는 거죠. 표현하지 못한 사랑은 추억이 아니라 가슴을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다는 걸요. 죽음 앞에서 돌이켜보면 그깟 자존심, 쑥스러움 이런 건 정말 아무 쓸모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아프네요. 지금까지 후회들은 대부분 내면의 문제나 가까운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대한 거였는데 외부 세계랑 관련된 후회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때 거기 가봤어야 했는데 하는 그런 것들이요. 네, 바로 그거예요. 6번째 후에 더 많은 여행을 해보지 못했다. 여행이요. 근데 이건 단순히 휴양지에 가서 놀지 못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인생의 자원을 어디에 투자할 거냐의 소유와 경험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유와 경험의 싸움이요? 네, 행동 경제학에 보면 이스터린의 역설이라는 되게 흥미로운 개념이 나와요. 이스터린의 역설. 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돈이 더 많아져도 행복도가 그에 비례해서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현상이죠. 명품 가방이나 새 차를 샀을 때의 기쁨은 아주 짧아요. 맞아요. 금방 무뎌지죠. 네, 금방 익숙해지고 더 좋은 신상을 원하는 쾌락의 쳇바퀴에 올라타게 될 뿐입니다. 그 역설의 핵심은 결국 우리가 행복의 기준을 계속 눕히기 때문에 물질적 소유로는 절대 영원한 만족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군요. 마치 골대를 계속 옮기는 축구 경기처럼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여행 같은 경험은 정반대예요. 여행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는 게 아니라 추억 보정을 받으면서 오히려 더 상승합니다. 추억 보정요? 네, 낯선 곳에서의 경험은 우리 뇌에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고 뇌를 늙지 않게 하죠. 우리가 눈 감는 순간 가져갈 수 있는 건 통장 잔고나 자동차 키가 아니에요.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갈 심장이 뛰었던 그 떨림의 순간들 뿐이죠. 우리는 평생 남을 그 영혼의 자산을 포기하고 몇 년 뒤면 가치가 사라질 물건을 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들어보니까 잊지도 않은 걱정, 미뤄버린 몰입, 숨겨버린 감정, 선택하지 않은 행복, 표현하지 않은 사랑, 그리고 떠나지 않은 여행. 이 모든 후회들이 결국 한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인생에서 나중에라는 말이 가장 위험한 도박이라는 사실을요. 맞습니다. 이 모든 후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으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85년간 진행했던 한 연구의 결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85년이요? 네. 그 긴 연구의 결론은 단 한 문장이었어요. 좋은 삶을 만드는 것은 돈도, 명예도, 학벌도 아닌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인간관계였다. 결국 인간관계였군요. 네. 우리가 살펴본 모든 후회는 눈에 보이는 성공이라는 허상을 좇느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소중한 것, 즉 사람과 나 자신을 놓쳤다는 뼈아픈 고백인 셈입니다. 정답지를 이렇게 미리 봤으니까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네요. 이 무거운 진실들을 당장 오늘부터 내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지만 강력한 3가지 행동을 제안하고 싶어요. 네. 첫째, 하루 10분 자발적 고독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스마트폰 끄고 조용한 곳에서 딱 하나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했던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인데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지금 하려는 이 일을 할 것인가? 매일이요? 와. 그 질문 앞에 서면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저절로 다 걸러지겠네요. 삶의 우선순위를 매일 아침 재정비하는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2번째는 관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관계의 골든타임? 네. 지금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좀 소원했던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하세요. 특별한 용건 없어도 돼요. 그냥 뭐 해?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사소한 행동이 정서적 계좌에 꾸준히 입금하는 것과 같아요. 나중에 후회라는 거대한 빚의 이자를 갚지 않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투자죠. 정서적 입금 일행이 정말 와닿는 표현이네요. 마지막 3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은 나를 위한 작은 사치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치는 물건이 아니라 경험의 사치예요. 경험의 사치요? 네. 매일 가던 길 대신 다른 골목으로 걸어보고 늘 마시던 커피 대신 한 번도 안 마셔본 차를 시켜보는 거죠.
뇌과학적으로 낯선 경험은 뇌의 시간 인식을 느리게 만든다고 해요. 아, 정말요? 네, 익숙함은 인생의 페이지를 통째로 넘겨버리지만 새로움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음미하게 만들죠. 즉, 새로운 경험은 우리의 삶을 물리적으로는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연장시켜줍니다. 인생은 리허설이 없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는 다시 들을 수 있지만 당신의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이 시가행진을 할 때 뒤에서 노예가 계속 이렇게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화려한 순간의 죽음을 기억하라고요? 네, 역설적이게도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오늘을 가장 치열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오늘 후회 없는 하루를 살았는가? 만약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삶의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이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혹은 지금 마음속에 가장 크게 남은 후회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그것을 어딘가에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찬란한 인생을 응원합니다.